22장. 키티와 그녀의 어머니가 빛이 쏟아지고 꽃들이 늘어선 거대한 계단을 올라갈 때 무도회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붉은 관복을 입고 머리에 하얀 가루를 뿌린 하인들이 줄지어 선 계단 위의 방 안에서는 마치 거대한 벌집에서 나는 듯한 웅성거림과 옷자락 스치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나무들 사이 층계참 거울 앞에서 머리와 옷매무새를 마지막으로 가다듬는 동안 무도회장 안에서는 첫 번째 왈츠를 시작하는 오케스트라에 신중하고도 뚜렷한 바이올린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다른 거울 앞에서 회색 곱슬머리를 매만지며 향수 냄새를 풍기던 민간인 차림의 한 노인이 계단에서 그녀들과 부딪힐 뻔하다가 옆으로 비켜섰는데 그는 자신이 모르는 키티의 모습에 분명 찬탄하는 기색이었습니다. 늙은 슈체르바츠키 공작이 젊은 수사슴들이라고 부르던 부류 중 하나인 수염 없는 한 청년은 가슴이 훤히 파인 조끼를 입고 걷으면서 하얀 넥타이를 바로잡더니 그녀들에게 절을 하고는 지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키티에게 쿼드릴을 신청했습니다. 첫 번째 쿼드릴은 이미 브론스키에게 약속했기에 그녀는 이 청년에게 두 번째 쿼드릴을 약속해야 했습니다. 장갑 단추를 채우던 한 장교는 문가에서 비켜서서 콧수염을 쓰다듬으며 장밋빛처럼 화사한 키티의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무도회를 위해 드레스와 머리 모양, 그 모든 준비에 엄청난 공과 공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 분홍색 속치마 위에 정교한 튤 드레스를 입고 무도회장으로 들어서는 키티의 모습은 마치 그 모든 장식과 레이스, 의복의 세세한 디테일에 단 한순간도 신경을 쓴 적이 없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소박했습니다. 마치 그녀가 머리를 높이 올리고 그 위에 장미 한 송이와 잎사귀 두 개를 얹은 채 그 튤과 레이스를 입고 태어나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무도회장에 들어서기 직전 어머니인 공작 부인이 그녀의 허리띠 리본이 뒤집힌 것을 바로잡으려 하자 키티는 살짝 몸을 뒤로 뺐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이 그 자체로 완벽하고 우아해야 하며 아무것도 손댈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날은 키티 생애 최고의 날 중 하나였습니다. 드레스는 어디 한 곳 불편하지 않았고 레이스 장식은 처진 곳이 없었으며 꽃 장식은 구겨지거나 떨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뒷굽이 높고 움푹 파인 분홍색 구두는 발을 조이지 않고 오히려 발걸음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금발의 풍성한 가채는 마치 그녀의 진짜 머리카락이냥 머리 위에 잘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손에 선을 가리지 않으면서 팔을 감싼 긴 장갑의 단추 3개는 찢어지는 일 없이 잘 채워졌습니다. 목걸이의 검은 벨벳 리본은 유난히 부드럽게 그녀의 목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벨벳은 정말 근사했습니다. 집에서 거울로 자신의 목을 보았을 때 키티는 그 벨벳이 말을 걸고 있다고 느꼈을 정도였습니다. 다른 모든 것에는 의구심이 들지 몰라도 벨벳만큼은 확실히 완벽했습니다. 무도회장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키티는 다시 한번 미소 지었습니다. 드러난 어깨와 팔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대리석 같은 감촉은 그녀가 특히 좋아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눈은 반짝였고 장밋빛 입술은 자신의 매력을 자각하며 미소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키티가 무도회장에 들어서서 춤 신청을 기다리며 서 있는 수많은 여인 무리, 튤과 리본, 레이스와 꽃으로 가득한 쪽으로 다가갔을 때 키티는 결코 그 무리에 오래 머무는 법이 없었지만 그녀는 곧바로 왈츠 신청을 받았습니다. 상대는 최고의 파트너이자 무도회계의 첫 번째 별, 유명한 춤감독이며 잘생기고 체격 좋은 유부남인 예고르슈카 코르순스키였습니다. 그는 방금 본이나 백작부인과 왈츠의 전반부를 마치고 자신의 왕국, 즉 춤을 시작한 몇몇 커플들을 살피다가 들어서는 키티를 발견하고는 무도회 감독들만이 가진 특유의 가벼운 보폭으로 날아오듯 다가왔습니다. 그는 춤을 추고 싶은지 묻지도 않은 채 그녀의 가느다란 허리에 팔을 감았습니다. 키티가 부채를 맡길 사람을 찾자 여주인이 미소 지으며 부채를 받아주었습니다. 제 시간에 잘 와주었군요. 코르순스키가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늦게 오는 건 아주 나쁜 습관이거든요. 키티는 왼쪽 팔을 굽혀 그의 어깨에 얹었고 분홍색 구두를 신은 그녀의 작은 발은 음악에 맞춰 미끄러운 바닥 위를 빠르고 가볍고 리드미컬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과 왈츠를 추면 휴식이 되는군요. 왈츠의 첫 느린 걸음을 떼며 그가 말했습니다.
절묘합니다. 이 가벼움과 정확함이라니 그는 자신이 잘 아는 거의 모든 파트너에게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을 그녀에게도 했습니다. 키티는 그의 칭찬에 미소 지으며 그의 어깨 너머로 무도회장을 살폈습니다. 그녀는 무도회장의 모든 얼굴이 동화 속 환영처럼 하나로 녹아버리는 첫 무도회에 온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무도회장의 모든 얼굴이 나치고 지루해질 만큼 무도회를 수없이 다닌 여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 중간 단계에 있었습니다. 흥분되면서도 동시에 관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침착했습니다. 무도회장 왼쪽 구석에 사교계의 핵심 인물들이 모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노출이 심한 차림을 한 미녀 리디 코르순스키의 아내가 있었고 여주인도 있었으며 귀빈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나타나는 크리빈의 대머리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청년들은 감히 다가가지 못한 채 그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스티바를 찾아냈고 검은 벨벳 드레스를 입은 안나의 고상한 자태와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레빈을 거절했던 그 저녁 이후로 키티는 그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멀리까지 잘 보이는 눈을 가진 그녀는 단번에 그를 알아보았고 그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까지도 알아챘습니다. 한 바퀴 더 돌까요? 지치지 않았나요? 코르순스키가 약간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어디로 모셔다 드릴까요? 안나 아르카디예브나가 여기 계신 것 같은데. 그분에게 데려다 주세요. 분부대로 거행하겠습니다. 코르순스키는 일정한 보폭으로 왈츠를 추며 왼쪽 구석의 무리를 향해 곧장 나아갔습니다. 그는 연신 실례합니다. 부인들, 실례합니다. 라고 말하며 레이스와 튤, 리본의 바다를 헤치고 나갔습니다. 장식 깃털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는 정교한 솜씨로 그는 파트너를 급격히 회전시켰고 그 순간 투명한 스타킹을 신은 그녀의 날씬한 발목이 드러났으며 드레스 자락은 부채꼴로 퍼져 크리빈의 무릎을 덮었습니다. 코르순스키는 절을 하고 벌어진 셔츠 앞자락을 바로잡은 뒤 안나 아르카디예브나에게 안내하기 위해 그녀에게 팔을 내밀었습니다. 상기된 얼굴의 키티는 크리빈의 무릎에서 드레스 자락을 거두어들이고는 약간 어지러운 기분으로 안나를 찾아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안나는 키티가 그토록 간절히 바랐던 연보라색 드레스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가슴이 깊게 파인 검은 벨벳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 위로 드러난 풍만한 목과 어깨는 마치 오래된 상아를 조각해 놓은 듯했고 둥근 팔과 작고 가느다란 손목이 돋보였습니다. 드레스 전체는 베네치아산 기피르 레이스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가발 하나 섞이지 않은 그녀의 검은 머리 위에는 작은 펜지 화관이 놓여 있었고 하얀 레이스가 달린 허리띠의 검은 리본 사이에도 같은 꽃다발이 꽂혀 있었습니다. 머리 모양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목덜미와 관자놀이 주변으로 자꾸만 빠져나와 춤추는 곱슬머리의 제멋대로인 잔머리들만이 눈에 띄었습니다. 잘 닦인 단단한 목에는 진주 한 줄이 걸려 있었습니다. 키티는 매일 안나를 보아왔고 그녀를 숭배했으며 그녀가 무도회에서 입을 옷은 당연히 연보라색일 것이라고만 상상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검은 옷을 입은 그녀를 대면하자 키티는 자신이 안나의 매력을 완전히 보지 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안나가 전혀 새롭고 놀라운 존재로 보였습니다. 이제야 키티는 안나가 연보라색 옷을 입을 수 없었다는 점을, 그리고 그녀의 매력이란 항상 의상보다 그녀 자신이 돋보인다는 것, 옷이 그녀를 가릴 수 없다는 점에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화려한 레이스가 달린 검은 드레스는 그저 틀에 불과했습니다. 오직 소박하고 자연스러우며 우아하고 동시에 유쾌하고 열정적인 그녀 자신만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몸을 아주 곧게 세우고 서 있었습니다. 키티가 그 무리에 다가갔을 때 그녀는 주인장과 이야기를 나누며 고개를 살짝 그쪽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전 돌을 던지지 않아요. 그녀는 어떤 말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요.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을 잇다가 즉시 부드럽고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키티를 돌아보았습니다.
날렵한 여성적인 시선으로 그녀의 차림새를 훑어본 안나는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키티는 알아챌 수 있는 움직임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옷차림과 외모에 대한 찬성을 표했습니다. 방 안으로 춤을 추며 들어오더구나. 그녀가 덧붙였습니다. 이분은 제 가장 충실한 지지자 중 한 분입니다. 코르순스키가 아직 안나 아르카디예브나를 보지 못한 채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공주님 덕분에 무도회가 행복하고 성공적이죠. 안나 아르카디예브나, 왈츠 한번 추실까요? 그는 몸을 굽혀 청했습니다. 아니, 두 분이 아는 사이인가요? 주인장이 물었습니다. 저희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 아내와 저는 백랑 같아요. 모두가 저희를 알죠. 코르순스키가 대답했습니다. 왈츠 한번 추시죠. 안나 아르카디예브나? 전 춤을 추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면 추지 않아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불가능합니다. 꼭 추셔야 합니다. 코르순스키가 대꾸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브론스키가 다가왔습니다. 정 오늘 밤이 안 된다면 시작하죠. 안나는 브론스키의 인사를 눈치채지 못한 척하며 서둘러 코르순스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고모가 왜 저분에게 화가 났을까? 안나가 의도적으로 브론스키의 인사를 받지 않았음을 간파한 키티는 생각했습니다. 브론스키는 키티에게 다가와 첫 번째 쿼드릴 약속을 상기시키며 그동안 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키티는 왈츠를 추는 안나의 모습에 감탄하며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왈츠를 청하기를 기대했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고 키티는 의아한 듯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얼굴을 살짝 붉히며 서둘러 왈츠를 청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녀의 허리를 감싸고 첫걸음을 떼자마자 음악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키티는 자신의 얼굴과 아주 가까이 있는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도, 수년이 지난 후에도 그 사랑 가득한 시선에 그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던 그 기억은 수치스러운 고통이 되어 그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실례합니다. 왈츠예요. 방 반대편에서 코르순스키가 소리쳤고 눈앞에 보이는 아무 아가씨나 붙잡고 직접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